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줄 이야기, 르네상스적 인간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르네상스적 인간들의 진행을 맡은 작가 양승민입니다. 오늘도 박정규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또 새로운 게스트, 닉네임은 열애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애라고 하고요. 보건학을 공부하는 학생 정도로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질문을 제가 몇 개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열애라는 이름을 전 처음 들었을 때 불교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열애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별명이 많이 없는데 보건학이랑 그런 약학 쪽 관심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때 어떤 가명을 쓰고 싶었어요. 처음에 글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찾아보다가 약사열애라는 걸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관련된 10계명이 있는데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마음에 드는 계명들이 많아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열애로. 열애는 불교에서 온 게 아니라 이제 보건 계명 중에서 약사열애라고 하셨나요? 약사열애에서 따온 거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르네상스적 인간에 참여하게 됐는지도,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이신지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전에 승민 씨랑 같이 독서 모임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고요. 그 뒤로 이제 1대1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먼저 요청을 주셨는데, 르네상스적 인간들이라는 게 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뭐, 제너럴리스트이자 스페셜리스트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제가 부합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게 돼서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되게 이상적인 너무 멋지네요. 답변이네요. 네. 자소서 같네요. 갑자기 면접 보는 것 준비하고 같은. 얘기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머리를 어, 많이 써야 되네요. 그러면은 뭐 열애님에 대해서는 차차 알아가도록 하고, 뭐 항상 질리는 질문이죠. 이번 주는 뭐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저는 이번 주에 좀 재밌게 봤었던 책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얀시피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허삼간 매열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 중국 작가가 쓴 소설인데, 이제 중국 1950년대, 60년대 약간 문화 대혁명 시기도 다루고, 이제 그 전에 약간 가난해가지고 어려웠던 시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피를 팔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통해서 이제 좀 여러 그 사회에서 좀 힘든 부분이나 좀 안 좋은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생각보다 좀 재밌게 읽어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소설의 제목도 제목이지만 제목이 허삼관 매혈기인데 주인공이 허삼관이고 매혈, 그러니까 피를 파는 이야기를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피를 파는 얘기가, 그러니까 피를 팔면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피를 팔게 되면서 가족과 뭐 다른 사회와의 관계라든지 뭐 되게 비극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피를 계속해서 팔게 되는데, 이 얘기가 꽤 재밌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다른 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피를 파는 게 본인의 피를 파는 거죠? 타인의 피를 네네, 훔쳐서 맞습니다. 팔는 건 본인의 피를.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피를 뭐 다른 피 무슨 그 장기 밀매처럼 막 다른 장기를 사와서 파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가 계속해서 피를 이제 자기 피를 가서 팔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뭐 아내도 가정도 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좀 그 실제적으로 굉장히 예전에 그 중국 농촌 사회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도 하고, 가난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게끔 하더라고요. 저는 얀시피님 이 책을 추천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책은 많이 읽는데 중국 책을 많이 안 읽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네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도 얀시피님이 추천해 주신 요제지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음, 알고 보니까 그 중국 8대 기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음, 8대 기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잘 아는 초원지, 요제지, 금병매 이런 거를 이제 8대 기서라고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역시 책괴물, 생각해보니까 거의 깨물 얀시피님의 추천은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근데 얀시피님은 거의 4주째 안 나오시는데 계속 이름은 거론이 되네요. 매주. 신기하다. 그래서 저희가 네. 얀시피님이 안 나와도 얀시피님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다른 분들도 얀시피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비싸게 불어야 됩니다. 몸값이 올라가려면. 잘 안 보여지고 얼굴도. 저도 잘 안 보이고 안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나오고 추천은 있네요. 정말 계속 기가 막히게 해주시는 분인가 봐요. 네, 책이 굉장히 괜찮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분한테서 기타를 선물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타를 쳤었는데 이제 미국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사를 하다 보니까 기타를 들고 다니기가 되게 애매했는데 또 기타를 막상 선물 받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되게 열심히 치고 있는데 그 기타를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왼손에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기타 줄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게 처음에 없으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막 탱탱 그렇죠. 붓고 그 샤워할 때나 손 씻을 때 이게 뜨겁더라고 손이.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걸 빨리 굳은 살을 만든 다음에 매일매일 한 10분씩은 기타를 쳐서 이 고통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타를 치고 있고요. 보통 제가 기타를 치면은 막 악상이 떠오른다는 표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작곡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리듬을 흥얼흥얼 거리는데 항상 느끼는 게 이게 멜로디까지 만들고 나서 가사 입히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정상적인 이상적인 곡을 쓰는 거는 가사를 먼저 쓰고 그거에 맞는 뭐 멜로디라던가 혹은 코드를 따고 이제 음악을 만드는 건데 저는 약간 코드 진행을 만들고 멜로디를 만들고 가사를 넣는 형식이라서 네, 요즘에 좀 창작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근황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타 치던 생각이 나요. 기타 치면 진짜 손가락 너무 아파가 처음에 되게 힘들었는데 맞아요. 그 굳은 살 생겨야지 이제 좀 편해지는데 정말 힘들죠. 그 전에는. 그 굳은 전까지는 이제 살 즐거우니까 하는 거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넘겨야 그걸 되는데 참게끔 하죠. 그 굳은 살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그 옛날에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철봉 턱걸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 턱걸이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손가락과 손바닥이 생기는 그 지점에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팔 접혀가지고. 네네.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엄청 아픈데 굳은 살이 배기 안 아픈 것처럼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작업이든 계속 반복하면서 고통을 겪어내다 보면은 고통이 약간 무뎌지고 편해지고 그리고 이제 내 실력이 갑자기 향상되는 그런 걸 잘 참으셔라. 되게 꼰대 같은 발언을 해보게 됐네요. 근데 맞는 말씀이신 게 저는 가끔 두뇌에도 굳은 살 생긴다고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독서 같은 것도 처음엔 되게 힘들잖아요. 되게 안 읽히고 안 넘어가고. 근데 두뇌에도 약간 굳은 살이 배기고 이게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점점 읽는 게 편해지고 빨리 읽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예전에 농구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제 발에 물집 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맞습니다. 그 물집이 점점 이제 굳은 살화 되잖아요. 사실 생겼다가 이제 없어지고 또 굳은 살화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농구할 때도 발이 안 아프게 돼요. 그래서 굳은 살이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고 이러면 그 과정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재밌긴 하네요. 일종의 저는 훈장이네요. 그냥 여담인데 그 신체를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굳은 살이 네. 어떤 손가락에 박히는 건데 뇌에다가 이렇게 박혔다는 표현처럼 다른 것들도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말을 할 때도 근육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어떤 준비 운동이 필요하고 나가 쌓아왔던 경험이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아까 말했던 말의 근육이나 마음의 온도라던가 그런 게 딱 느껴지는 어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신체만 표현하는 건데도 그런 추상적인 거를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단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황은 어떤 게 있나요? 글쎄요, 이제 외출을 하기 더 힘들어졌죠.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다시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술을 요즘 자주 즐기고 있습니다. 뭐 술이 어때서요? 뭐. 사실 제가 술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와인 얘기. 와인이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저는 보통 와인 자주 먹고 있는데 와인샵에서 그냥 괜찮은 거 사기도 하고요. 요즘엔 편의점에도 그런 게 굉장히 좀 잘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친구 중에 한 몇 달 전쯤에 맨날 이제 맥주를 한두 캔을 마셔야 잠이 온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 큰일 난다. 알코올에서 치매가 올 거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거의 저녁마다 간단하게 마시고 자는 것 같습니다. 소심한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자기 전에 한번 한잔 하는 게 또 되게 좋죠. 와인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기본 와인 그 한 보틀이 750ml잖아요. 근데 제가 술을 진짜 못 마시거든요. 와인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보통 한 잔을 마시면 되게 행복하고요. 두 잔이 맥시멈이에요. 그럼 남은 와인을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마실 사람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요즘에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그 딱 한 잔짜리 와인 병들이 나오더라고요. 175ml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은 좀 비싼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2잔 마시고 버려야 될 거 그거 사면은 병도 조그만히 예쁘고 딱 그 자기 전에 마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75ml 정도 마시는 거 선호를 하는데 사실 와인이 그렇게 700 몇 ml가 대부분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애초에 혼자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 아, 역시 포지션을 같이 즐겨라. 먹어야지 음.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갑자기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가나요? 어. 근데 항상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혼자 먹을 수 있는 어떤 딱 적정한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에 확실히 1인 관련 상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인도 아까 지금 승민님 말씀해주신 와인도 저도 주변에 그 보니까 이제 진짜 작은 와인도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와인이 좀 더 싸졌으면 좋겠어요. 보통 제발. 얼마짜리 와인을 두 분 즐기시나요? 저는 사실 어떤 걸 해봤냐면 와인 클럽이라 그래서 그냥 와인 그 전문 배송 회사에다가 한 달에 5만 원을 주고 마음대로 골라서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마시거든요. 좋다. 거기 어디라고요? 저 미국인데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인데. 이게 그렇구나. 가능한 게 한국은 와인 배송이 막 불법일 거예요. 허락이 안 네, 아, 맞아요. 되고 그래서 못하는 건데 네, 한국도 좀 그래서 변했으면 좋겠다. 네. 와인이 인터넷 판매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돼서 우리나라 딱 되는 게 전통주밖에 없습니다. 전통주. 왜지? 너무 안 돼. 음. 아마 전통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뇌피셜이지만 존경이 맞나요? 그런 과정인가요? 아니면 그러지 원래 금지인가요? 않을까 싶긴 해요. 저도 뭐 막 법안 제정할 때 뭐 과정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럼 전통주가 기준이 뭐죠? 막 무슨 모주 막 이런 건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 전통주가 그 우리나라 각지에서 생산된 뭐였는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이 되어버린. 일단 소주랑 음. 맥주는 아니겠죠? 소주 맥주는 아닌 것 같았어요. 예. 저 맥주 관련된 법도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 그 치킨집에서 맥주 시키면은 맥주 그 카스나 어떤 그런 브랜드가 있는 맥주가 안 오고 되게 이상한 갈색 페트병에 담겨오잖아요. 다 음. 경험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네네.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죠? 그러니까 갈색이면 변색이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 배송을 하기 위해서 맥주를 이렇게 담게 되면은 어떤 기성 상품을 판매는 안 되고 그렇게 이제 담아가지고 보낼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좀 엄격하냐면은 미리 담아놔도 안 된대요. 주문 들어오기 전에 병에다 담아놓은 맥주는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불안하긴 한데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렇고 아니면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통주를 찾아봤는데요. 국가 무형 문화재의 보유자여야 되네요. 그리고 시도 무형 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그 다음에 대한민국 식품 명인이 지정하는 주류 부문에서 이제 제조하는 주류. 이게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가 보네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농업 말해서 경영처 뭐 네. 이런 인증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는 생각은 저희 어머니나 혹은 제가 집에서 막걸리를 만들어도 뭐 반송을 못하는 거겠네요. 왜냐면 저는 인증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걸리 담아가지고 팔면은 이제 불법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와인 가격이 어떤가요? 이게 유럽에도 살다 온 친구가 있는데 정말 와인이 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한 1,000원 정도에서 기본적인 와인 다 살 수 있고 5,000원 정도까지 가면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고급진 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럽습니다. 일단은 유럽이랑 미국이 다른 거는 이제 흔히 신대륙과 구대륙으로 나누잖아요. 와인 이제 생산지를.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와인이 굉장히 쌉니다. 나파밸리라던가 아니면 미국 유명 이제 생산지에서 나오는 미국 와인들이 굉장히 싼 편이고요. 반대로 배 타고 넘어오는 거 혹은 비행기 타고 오는 이제 유럽 구대륙 와인은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마시는 거는 거의 다 나파밸리 와인이에요. 나파밸리 까베르네 쇼비뇽 되게 맛있고. 역시 그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비싸지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병이고 액체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소주도 외국 가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냥 외국에서 들어오는 과정 때문에 많이 비싸지는 것 같아요. 근황은 이 정도로 좀 길게 한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에 들어가면은 오늘 주제는 열애님께서 준비해 네. 오셨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